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낯익을 수도 혹은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들어보시죠. 밥상이 30분 늦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제 분수를 모른다며 욕설을 퍼붓더군요. 저는 울고불고 매달리는 대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은 호화로운 단독주택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기가 막힌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소위 말하는 부잣집인 김씨 집안에 시집 온 지 3년. 매일같이 주방을 맴돌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철없는 시누이 뒷바라지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남편 김민중까지 챙기며 살았습니다. 그날 저녁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눈앞은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비 오듯 땀을 흘리며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안치고 화구 3개를 동시에 돌리며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후드가 요란하게 돌아갔지만 제 가슴속은 그보다 더 답답하게 막혀 있었죠. 원래는 오후 3시에 장을 보러 나갔어야 했는데 단골시장 입구가 공사로 통제되는 바람에 버스를 세정거장이나 더 가서 다른 시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줄 서서 계산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퇴근길 정체까지 겹쳤죠.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5시 반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늦은 거죠. 시어머니 최 여사는 규율을 목숨처럼 여기는 분이라 저녁 식사는 반드시 6시 정각에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온갖 눈치를 주곤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집에 오자마자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앞치마를 둘러맨 채 주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채소를 씻고 다듬었지만 마음이 급할수록 실수가 잦아지는 법이죠. 갈비찜은 아직 덜 익었는데 다른 반찬이 식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김지은이 돌아온 겁니다. 엄마, 이 냄새 뭐야?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밥상이 안 차려진 거야? 언니는 또 게으름 피운 거 아니야? 시누이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비아냥거림이 가득했습니다. 주방 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급히 불을 끄고 요리 2접시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지은아, 오늘 시장 쪽 도로가 통제돼서 돌아오느라 좀 늦었어요. 갈비찜 5분만 더 뜸들이면 되니까 먼저 드세요. 금방 내올게요. 변명을 늘어놓으며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길이 막혀? 일부러 늦게 온 거 아니고.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심술층게 처진 볼살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우리 집안이 너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려? 감히 30분이나 늦어? 내가 무슨 상전인 줄 알아? 우리가 널 모셔야 하니. 그녀의 말투는 송곳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뜨거운 접시를 든 손바닥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다음엔 꼭 일찍 나설게요. 다음이 또 있을 것 같아? 시누이 지은이 얄밉게 끼어들며 비웃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위장 안 좋은 거 몰라? 밤늦게 먹으면 속 쓰리신 거 알면서 그래? 시집 왔으면 눈치껏 해야지. 아주 상전 나셨네. 제가 뭐라 더 말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성큼 다가오더니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짝! 거실 가득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귀가 멍해질 정도로 세게 맞은 뺨. 그 충격에 저는 비틀거렸고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와장창 깨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제 바지에 튀어 화끈거렸지만 뺨의 통증이 더 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느껴지는 차가운 마룻바닥의 냉기. 뺨은 순식간에 부어올라 얼얼하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을 참았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제가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며 아들짝으로 부족하다고 노골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잘하면, 효도하고 검소하게 살림을 꾸리면 언젠가 그 얼음 같은 마음도 녹을 거라 믿었습니다. 요리를 못한다고 타박하면 요리학원에 다녔고, 옷차림이 촌스럽다며 핀잔을 주면 새 옷 한 번 사입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라는 말에도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제 인내가 존중으로 돌아올 줄 알았지만 돌아온 건 더 심해지는 괴롭힘뿐이었습니다. 분수도 모르는 것.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며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감히 우리 집에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밥대 하나 못 맞춰. 내가 내 주제를 모르는구나. 신우이는 옆에서 손뼉을 치며 거들었습니다. 잘했어, 엄마. 아주 따끔하게 맛을 보여줘야지. 안 그럼 우리 집이 만만한 줄 안다니까.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는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2층에서 남편 김민준이 내려왔습니다. 이 난장판을 보고도 그는 눈살만 찌푸릴 뿐 저를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어머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혈압 오르시게. 서연이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는 저를 위로하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부어오른 제 뺨을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깨진 접시 조각과 흥건한 국물, 그리고 제 바지에 묻은 얼룩을 바라보다가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3년의 인내, 3년의 헌신이 이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고작 밥상 30분 늦었다고 뺨을 맞고 분수를 모른다는 모욕을 들어야 하는 삶. 저는 천천히 바닥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손바닥이 깨진 조각에 긁혀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뺨은 화끈거리고 귀는 윙윙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깨진 접시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차분한 제 행동에 시어머니가 오히려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울며 매달리거나 싹싹 빌었을 테니까요. 뭐야, 억울해?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밀치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니요, 억울하지 않아요. 말을 마치고 저는 묵묵히 바닥을 치웠습니다. 깨진 조각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걸레를 가져와 국물 자국을 닦았습니다. 그 과정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그 유약한 남편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뺨을 맞는 순간 저와 이 집안의 인연은 끝났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울고 불고 해봤자 해결될 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더 만만하게 볼 것이고 더 기고만장해질 뿐이겠죠.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따위 삶, 이제 안 산다. 주방 정리를 마친 저는 기름 묻은 앞치마를 벗어 조리대 위에 올려두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너 어디가?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준이 뒤쫓아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또? 엄마가 화나서 실수하신 거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세게 뿌리친 건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김민준,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녁 바람이 찼지만 퉁퉁 부은 뺨에 닿는 그 바람이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3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억울함도 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뺨 한 대가 제 인내심을 박살냈고 동시에 제 이성을 깨웠습니다. 저 이서연은 짓밟히면 밟히는 대로 사는 잡초가 아닙니다. 그들이 제게 준 모욕, 이자까지 쳐서 갚아줄 겁니다. 저는 웅장한 평창동 저택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미련은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단지 밖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새로운 삶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 부모님이 사주신 마포의 아파트, 제 명의로 된 그 집이 제 마지막 퇴로이자 반격의 자본이었습니다. 저더러 제 분수를 모른다고 했나요? 그럼 보여줘야죠. 이서연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는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나를 위해 살 것이니까요. 제가 대문을 나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준이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이서연, 거기서.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껍데기뿐인 핑계처럼 들렸습니다. 그가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진짜 갈 거야? 고작 뺨 한 대 맞았다고? 그는 인상을 쓰며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연세 드셔서 성격이 좀 급하시잖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네가 좀 참으면 안 돼?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에는 별것도 아닌 일로 유난 떤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3년 부부 생활 내내 그는 늘 이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든 무조건 저더러 참으라고만 했죠.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민준 씨, 나 3년 참았어.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내 식구들 수발 들면서 요리 못한다고 타박하면 학원 다니고 옷 촌스럽다고 하면 새 옷 안 사 입고 시누이 양말까지 빨아줬어. 내가 참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오늘 밥 30분 늦었다고 뺨을 맞아 분수를 모른다는 소리를 들어 저는 열기가 남아있는 뺨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건 참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 식구들은 날 사람 취급을 안 해. 너도 똑같아. 민주는 할 말이 없는지 시선을 피하다가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을 왜 그렇게 해? 엄마가 욱해서 그러신 거지. 그리고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잔소리 좀 안 해? 이걸로 이혼까지 가? 이혼하면 갈 데는 있고? 재밌는 말이네. 내가 이혼하면 김씨 집안이 망하기라도 할까봐?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어디 가든 상관하지 마. 아무튼 이혼은 확정이니까. 제가 돌아서려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쫓아나왔습니다. 어림도 없다. 시어머니가 대문 앞 계단에 버티고 서서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똑바로 말해. 진짜 이혼하겠다고? 우리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돼. 내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내 마음대로 나갈 수 있을 줄 알아? 시누이 지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언니 가면 밥은 누가 하고 빨래는 누가 해? 엄마가 훈계 좀 하신 거 가지고 이혼이라니 제정신이야. 이 모녀의 뻔뻔함에 이제는 화도 나지 않고 웃음만 나왔습니다. 내가 가면 일할 사람 구하면 되겠네. 그리고 이혼은 민준 씨한테 통보했으니까 당신들이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어.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시어머니가 얼굴이 붉어져서 제 머리채를 잡으러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 또 손대시면 바로 경찰 부릅니다. 제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지 멈칫했습니다. 경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신고해? 폭행죄 현행범이죠. 그리고 저 이제 댁내 며느리 아닙니다. 민준이 그제야 중간에 끼어들어 말렸습니다. 엄마, 참아요. 서연아, 너도 진정하고 들어가서 얘기하자. 안 들어가. 내 짐 챙겨서 나갈 거야. 그게 마지막이야. 저는 그들을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 침실로 올라가 제 옷가지와 중요 서류, 부모님이 물려주신 폐물만 작은 캐리어에 챙겼습니다. 이 집에서 산 물건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떠들어댔습니다. 서연아, 충동적으로 그러지 마. 이혼녀로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엄마한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할게. 필요 없어. 저는 서랍에서 신분증, 도장, 결혼증명서, 통장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결혼증명서는 왜 챙겨? 민준이 뺏으려 했지만 제가 피했습니다. 이혼할 때 필요하니까. 그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너 진짜 짐 싸는 거야? 너 오늘 이 집 문지방 넘으면 친정에 전화해서 망신 줄 알아. 시어머니가 제 캐리어를 뺏으려 했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하세요. 우리 부모님 애초에 이 결혼 반대하셨어요. 제가 우겨서 한 결혼이라 후회는 제 몫이에요. 친정에 가서 행패 부리시면 스토킹이랑 협박으로 고소할 겁니다. 제 강경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기가 질린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어디서 협박이야. 제가 몸을 피하자 지은은 허공을 휘젓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김지은, 너도 마찬가지야. 건드리면 바로 신고야. 나 이제 너희 새언니 아니니까 봐주는 거 없어. 시누이는 분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고 봐. 이혼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나중에 울면서 빌려와도 절대 안 받아줄 거야. 걱정 마. 죽어도 다시 올 일 없으니까. 저는 캐리어 지퍼를 닫고 일어섰습니다. 가져갈 건 다 챙겼어. 이제 김씨 집안이랑은 끝이야. 저는 그들 가족을 뒤로하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민준이 울먹이며 부르는 소리. 시어머니의 욕설이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입구 경비원이 제 부은 얼굴과 짐가방을 보고 놀란 눈치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그 집 특유의 향수 냄새와 기름 냄새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근처 비즈니스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창밖 풍경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마포 아파트를 팔자. 부모님이 평생 모아 사주신 제 명의로 된 그 집. 시어머니는 그 집을 세놓고 월세를 시댁 생활비로 쓰라고 했었고 바보 같은 저는 그 말에 따랐었죠. 하지만 명의는 제 것입니다. 그걸 팔면 새 인생을 시작할 충분한 자금이 생깁니다. 호텔에 도착해 거울을 보니 뺨이 흉하게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전에 거래했던 부동산 중개인 박 실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실장님, 저 이서연이에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마포 아파트 지금 바로 내놓고 싶어서요. 아, 사모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금매로요? 네, 금매요. 가격 좀 낮춰도 되니까 무조건 빨리 팔아주세요. 현금 일시불 가능한 분이면 제일 좋고요. 알겠습니다. 워낙 입지 좋은 곳이라 가격만 조금 조정하면 바로 나갈 겁니다. 내일 바로 보여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세입자인 소민 씨에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소민 씨 부부는 흔쾌히 협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보상으로 월세 한 달치를 안 받겠다고 하니 오히려 고마워하더군요. 다음 날 저는 붓기를 가리기 위해 화장을 좀 진하게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구시의 매수 희망자 강 사장님 부부가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점잖은 분들이었는데 아이 학교 문제로 급하게 집을 구하던 차에 제 매물이 딱 맞았던 겁니다. 집을 둘러본 그들은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이 여사님 집 관리도 잘 되었고 가격도 좋네요. 저희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저렴해서 바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오늘 계약금 보내고 3일 뒤에 잔금 치르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하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일사천리로 가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제 통장에 계약금 5천만 원이 찍혔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부동산을 나서며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서연이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 민준 씨랑 이혼하려고요. 어제 어머니한테 맞고 나왔어요. 그리고 마포 아파트 팔았어요. 3일 뒤에 잔금 받으면 저 가게 하나 차려서 새 출발하려고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엄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그 늙은 여우가 널 때려. 세상에. 너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괜찮아요. 그냥 좀 부은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빠가 전화를 넘겨받으셨습니다. 화가 잔뜩 나신 목소리였습니다. 잘했다. 진작 헤어졌어야 해. 그 집구석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집은 팔아도 된다. 내 몸만 성하면 돼. 돈 생기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아빠가 응원한다. 부모님의 지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일 뒤 잔금 18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총 18억 5천만 원. 세금과 복비를 제하고도 엄청난 돈이 제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길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진단서와 녹음 파일이 있으니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아파트는 제 특유 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도 아니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민준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차단했더니 다른 번호로 걸려오더군요. 이서연, 너 미쳤어? 진짜 집을 팔았어?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제 집 제가 파는데 무슨 상관이세요? 그게 네 집이야. 시집 왔으면 우리 집 재산이지. 당장 그 돈 가져와. 그럼 이번 일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꿈 깨세요. 그 돈 1원 한 푼도 당신들한테 안 가요. 옆에서 신우이가 거들었습니다. 야, 너 그 돈 들고 나가서 뭐 할 줄이나 알아? 3년 동안 밥만 하던 아줌마가 뭘 한다고. 금방 사기나 당해서 빈털털이 될걸. 그때 와서 빌지나 마. 걱정해줘서 고맙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니까 신경 꺼.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들은 제가 돈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올 거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마포 아파트를 판 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그들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사업 자금 때문에 평창동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은 물론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사실을요. 저는 결혼 초에 우연히 통화 내용을 듣고 알고 있었지만 민준에게 말했을 때 여자가 뭘 안다고 나서냐 며 면박을 당한 뒤로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집,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썩을 대로 썩은 상태였습니다. 곧 터질 시한폭탄이었죠. 저는 곧바로 가게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아파트 단지 상가에 25평 남짓한 가게를 얻었습니다. 제 손맛을 살려 집밥 컨셉의 한식당을 열기로 했죠. 이름은 서영가 뇌란자로 지었습니다. 상서로울 서, 그럴련. 좋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집이라는 뜻으로요. 인테리어를 하고 주방 설비를 들이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읽어간다는 사실이 벅찼습니다. 그 사이 민준이 가게 공사 현장까지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너 진짜 식당 하려고? 웃기지도 않는다. 그 돈 절반은 내놔. 우리 부부였잖아.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변호사 통해서 서류 보냈어. 더 얼쩡거리면 영업 방해로 신고할 거야. 너 두고 봐. 내가 아는 사람 다 동원해서 내 가게 망하게 할 거야. 그는 악담을 퍼붓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흥분해서 전화하신 겁니다. 서연아, 대박이다. 김씨네 집, 오늘 은행에서 사람들이 와서 빨간 딱지 붙이고 난리도 아니야. 시아버지가 도망갔고 빚잔치가 시작된 겁니다. 은행 대출 연체에 사채업자들까지 들이닥쳐 이 시간 만에 짐을 싸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잔디밭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시누이는 명품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다 넘어졌다고 하더군요. 민주는 옆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소용없었고요. 통쾌했습니다. 저더러 거짓골이 될 거라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겁니다. 제 가게 서영가는 오픈하자마자 대박이 났습니다. 조미료를 쓰지 않은 깔끔한 맛과 푸짐한 인심 덕분에 입소문이 났거든요. 그러던 오픈 3일째 되던 날 점심시간 불청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꼬질꼬질한 옷을 입은 시어머니, 다리를 저는 민준, 그리고 화장이 다 지워진 신우이였습니다. 가게 안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연아,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나가세요. 여기 영업장입니다. 예, 우리가 갈 곳이 없어서 그래. 사채업자들이 쫓아오고 내가 돈 좀 있잖아. 빚 좀 갚아주라. 우리가 다시 합치면 미치셨어요? 제가 왜요? 저보고 분수 모른다면서요. 뺨 때리고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을 달라니요. 제가 차갑게 거절하자 시누이 지은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야, 너 우리 집 돈 빼돌려서 가게 차린 거지. 이거 다 우리 오빠 돈이잖아. 지은이 가게 문을 발로 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사기꾼이에요. 시댁 돈 훔쳐서 도망친 도둑년이라고요.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카운터에서 핸드폰을 꺼내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증거 좋아하시죠? 이거 들어보세요. 스피커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오빠가 그러는데 걔는 멍청해서 돈 금방 다 날릴 거래. 식모 살던 주제에 뭘 하겠어. 나중에 빌러오면 문전박대할 거야. 그리고 이어서 제가 몰래 설치해뒀던 집안 CCTV 영상을 태블릿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때리는 장면, 시누이가 제 물건을 훔쳐 쓰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보셨죠? 이게 이 사람들 실체입니다. 손님들이 경멸 어린 눈으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저런 뻔뻔한 인간들이 다 있어. 며느리 등골 빼먹고 버리더니 꼴 좋다. 지은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을 부르려는 신음을 했습니다. 영업 방해랑 허위 사실 유포로 지금 신고합니다. 합의 없어요. 아, 아니야. 잘못했어. 서연아, 제발 경찰은 부르지 마. 지은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직원 이모님들이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도망쳤습니다. 그 후 들리는 소문은 처참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해외로 도주했고 민주는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다 다리를 심하게 다쳐 일용직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단칸방 월세를 전전하며 식당 설거지 알바를 한다고 하더군요. 1년 뒤 서연가는 2호점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게 단골 손님이었던 성실한 건축가 분과 재혼했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다 알고도 저를 안아준 따뜻한 사람입니다. 가끔 길에서 폐지를 줍는 민준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동정도 미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남이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자는, 아니 사람은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닌 인연은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지켜야 하니까요. 스스로 빛날 때 세상도 당신 편이 되어줍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